외면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능이 낮은 분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분이시고요. 남들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 다니셨던 분이에요. 몰랐다기보다도 알면서 그렇게 이렇게 판단이 좀 흐려져가지고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선택지가 강제되는 거죠. 너 여기서 끊고 나갈래? 아니면 나한테 더 베팅할래? 이런 거죠. 결국은 어떤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중광 변호사라고 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은혜가 이용없어서 이랬던 것도 맞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매매를 해가지고 살아온 것도 이제 맞는데, 피해자랑 어떤 계기로 만났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추측인 거죠. 정상적인 패턴의 만남은 아니고 돈을 매개로 한 만남이었다는 건 거의 확실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 가스라이팅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많이 겪는, 특히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많이 겪는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100만 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1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만 원을 넣으면 나머지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그래. 그럼 200만 원 넣어 300만 원 내죠? 안 돌려줘. 300만 원 넣으면 나머지 돈 돌려주겠다고 그래. 300만 원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고 5000만 원 넣고 억을 넣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돈을 점점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전형적인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놓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거 나 범죄 피해 당한 거야, 나 이거 포기할래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피해가 확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미련을 갖다가 보면 피해가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돈 전체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이거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되게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요,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굳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해자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덜 나쁜 가해자랑 온 거예요. 고소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같이 온 사람 고소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이상 왜 왔냐고 그랬어. 근데 자기 이렇게 사기친 걸 배우자는 몰라. 또 사기당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든 막고 싶고, 이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잘 피해를 복구하고 싶어가지고 가해자랑 같이 상담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람 심리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 피해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은혜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사건에 대한 진실이죠. 이은혜 같은 경우는 저를 5월 달에 찾아왔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사건 정리해서 조사받는 내용 정리해가지고 찾아왔고, 3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상태였어요. 알다시피 이은혜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타려고 했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줬단 말이에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했어요. 자기가 3월 달에 제보를 하고 이게 생각처럼 안 흘러가니까 겁이 나서 저희 찾아온 거죠.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최대한 살인사건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3번 정도 만났거든요. 3월달에 만났고, 그해 9월달에 만났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어요. 그러고 나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 그 다음에 2월달에 만나? 3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거에 그렇죠. 제가 다시 훨씬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 제보만 안 했어도 이은혜가 원하는 대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까.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더 이은혜한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기 무덤은 팠죠, 말 그대로. 피해자 직접 만나보진 못했잖아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기업 연구원이셨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평균보다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가신 무렵에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이은혜한테 간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이은혜가 자기한테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는 사실상 가망이 없는 얘기고, 이은혜를 봤을 때 이은혜 주변의 남자들이 다 어떤 유흥업을 종사하던 남자들이었거든요. 정상적인 남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남자는 피해자 한 명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본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기심이죠.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관계든 간에. 근데 이제 이은혜는 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근데 이 선을 넘었을 때 상대방이 너라고 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관계를 끊거든요. 근데 여기서 끊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연남하고 남편하고 명목상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자산보단 빚이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은혜가 21년 3월 달에 자기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보내면서 했던 얘기가 변호사님 이거 한정승인 판결문인데 피해자 재산 남아있는 거 빚이 더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한 건데 이거 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그 대신 나눠주는 이제 수수료를 제 선임비로 대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저는 박사방 사건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쪽을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저는 시간의 가장 큰 어떤 자원인데 뭐 여력이 없더라고요. 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박사방 사건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1년에 혼자서 대충 한 20건에서 25건 사이에 무혐의 무죄를 제가 이제 변호를 해요. 무죄 사건을 이렇게 변호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하는데 그 해 박사방 하면서 10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커서 사건을 수임을 또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은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를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오랫동안 유흥 쪽에 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잠깐 거기 뭐 들어왔다 일하다가 한 1년도 괜찮은 것 같아. 얘기를 나눠보면. 근데 너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거기에 맞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 있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이은혜 같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저는 사실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빨대 꼽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업소에서 만나가지고 빨대를 꼽았는데 남자는 자기가 돈을 줬는데 자기가 준 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으면 집착하게 되죠. 협박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협박하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즘 이제 스토킹 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고 연락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죠. 진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매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전화를 안 받았어. 너무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달라져요. 근데 이은혜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였던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은혜 말고 그쪽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조연수예요. 왜 옆에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은혜랑 단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항상 조연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연수는 서브였거든요.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은혜가 조연수만 만난 게 아니거든. 다른 남자도 있거든. 근데 그걸 다 알면서 조연수가 옆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조연수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은혜 주변에 있던 남자들 중에서 좋은 결말을 맞이한 남자들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면 자기 운명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왜 옆에 있었을까? 저는 심지어 같이 도망간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둘이 동시에 잡힌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조연수가 제보할 줄 알았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조연수가 이은혜한테 붙어 있습니까? 근데 이은혜는 그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을 전개하거나 사고를 판단을 할 때 내가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난 이 행동을 도대체 왜 한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이은혜 조연수랑 그렇게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음에도 조연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모르는 뭔가 더 있는 거지.
마이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소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계속 뒷걸음질을 칩니다. 보상이 있으니까. 쥐를 잡았으니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잘못된 행동이 강화돼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보상이 주어지는 쪽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어떤 보상을 줘야 될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때 보상을 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은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계속 잘못된 패턴의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조회수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계속 자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요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나간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그리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밝혀진 바대로라면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받고 싶어하는 마음인 거지.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안에서도 끝까지 소송했잖아요. 물론 패소했지만 어린 시절 빈곤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돈의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오만했다기보다도 그 사람 그쪽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조주빈은 가리에 키 큰 수술 받은 상태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검거 당시에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받았고요. 받고 이제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죠. 키 크는 수술 받으면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 회복이 다 돼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회복이 다 된 상태였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해서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콤플렉스가 좀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였었어요? 콤플렉스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드러난다기보다도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제 큰 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일반인들보다는 모자란 모습을 보이죠. 예컨대 이런 거죠. 나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내가 띄워놓은 스폰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나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인 거죠. 텔레그램에서는 왕처럼 굴었잖아요. 막상 접견실에서 실제로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자신감 있게 나왔었어요. 위축되어 있다기보다도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범죄자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은 다 멘탈이 깨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보다도 너희들을 위해 내가 썰을 좀 풀어볼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얘기를 내가 제공해준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블로그에다 올리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되게 콘텐츠거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제 콘텐츠로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저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글로 써가지고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조주빈을 악마라기보다는 관종이라고 하셨어요. 전 국민한테 욕먹는데도 그 관심을 즐기는 건가요? 그죠. 저는 이제 언제 느꼈냐면 조주빈이 이제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새삼 그전에는 이제 관종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를 딱 제가 보고 공교롭게도 그 두 개 사건 제가 다 연관이 있죠. 깊게. 그래서 도대체 조주빈이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 자신의 경험을 이은혜한테 알려줘서 이은혜가 자기 변호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목받는 거를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약간 이런 관심 같은 걸 바라게 되는 게 사실 결핍이잖아요. 근데 이 결핍이 키가 작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결핍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핍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성취나 개인적 성취에 영향을 참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키가 작다고 무시하니까 온라인에서 갑질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뭔가 공급자가 되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서사, 콘텐츠를 내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박사방을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전리품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를 즐기는 인물이죠. 그거 자체를 즐긴 게 상당 부분 범행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자기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잖아요.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범죄자로서 박사방이라는 무대에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나름 만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열등감 덩어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열등감 덩어리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 자체도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열등감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죠. 근데 이제 열등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남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은 아니에요. 열등감도 고통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에 저는 공감을 한다는 게 그닥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예의를 차리려고 하잖아요. 막 그 유족만큼 우리가 슬프지는 않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냥 바라봐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날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유, 센텀이다. 그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예의는 아니지. 그거를 난 솔직해서 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2년 징역을 받았잖아요. 조주빈이 그 형량을 듣고 난 뒤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40년을 사냐고, 자기는 못 산다고 그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통칭해서 이제 N번방 사건에 여러 범인들이 있잖아요. 각가시라든지 다른 독립적인 N번방 범죄자들이 있는데, 조주빈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범행 수법 자체는 강도가 조금 약해요. 제일 악랄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징역 20년 좀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했죠. 쟤는 징역 20몇 년 받았는데 내가 왜 40년 넘게 이걸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핀트가 어긋났죠. 핀트가 어긋났는데, 왜냐하면 N번방이 유명한 게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이전에. 박사방 사건이 N번방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생겼거든요. 사회적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기조를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20년에서 30년 사이로 나올 것 같다고 방송을 찍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나왔죠, 실질적으로. 근데 조주빈은 징역 40년이 나왔으니까, 합쳐서 이제 43년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온 거죠. 형량이 커진 이유가 이 조직의 장이어서 42년이라는 형량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죠? 전체 범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형이 가중이 된 건데, 사실은 저는 범단이라고 하는 게 테크니컬하게 그냥 범죄단체 조직죄를 넣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범죄단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대마다 달라지는데요.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만들 정도의 그런 뒷물은 아니었던 걸로. 요번에 자경단 그 목사 김노관인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박사방 이후로 정립된 양형과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최초의 사건이니까 사실상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형량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벌금형으로 끝났던 게 지금은 징역 5년 이상 나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량이 말도 못하게 세졌어요. 사실 성범죄 한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형량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이란 기간 동안 성 관련된 도덕적 규범이 엄청 올라간 거네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성범죄가 디지털 범죄화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양형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데 여성 피해자들이 이런 동영상들이 퍼지게 되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그 조주빈 옆에 있던 공범들도 좀 다 비슷한 부류들이었잖아요. 사실 좀 달랐던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결관적인 거는 확실해요. 조주빈은 확실히 관종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고, 조주빈 같지는 않았죠. 조주빈은 그 안에서도 차별되는 어떤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호기심에 한 발 한 발 담그다가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이제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이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검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조주빈 피해자가 맞는지 이제 확인하고 또 너 피해당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접촉했다가 이제 검거가 된 유형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는 조주빈이 아직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주빈 얘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조주빈이 그때 당시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보다 10년, 20년 낮은 형을 받는 걸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조주빈 다시 재판받으면 그 형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시 재판받으면 그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자경단의 목사 김노관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죠. 조주빈 다시 재판받으면 충분히 무기징역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최초의 사건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유기징역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40년, 50년이거나 무기징역을 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방구석에서 제2의 조주빈을 꿈꾸는, 나도 조주빈처럼 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경고한 말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회전율이 높아요. 징역 1000년을 받아도 200년, 300년을 받아도 10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3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미국은 10년째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을 살면 가석방 자격이 법적으로는 주어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고받은 형의 80% 이상을 살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가석방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상. 그러면 징역 50년 받으면 40년은 살아야 나오는 거예요.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40년 가까이 살아야지 가석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이 제일 센 거예요. 감도 안 잡히죠? 40년. 와, 40년 어마어마하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보통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바깥에 나오면 사회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 쌓아왔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수감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40년이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경험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탐정법인 1호 대표 허정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탐정 자격증 1등 PIA 특수교육원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정법 제정을 위해서 또 대한탐정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는데 네. 매일 최악의 인간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저는 17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사형수나 무기수,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그 교도소의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들이 일당 100, 일당 200 정도 하거든요. 자신의 그런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손목을 긋다든지 혹은 막 바늘을 삼킨다든지 배를 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도 자르고 씹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끔찍하다. 블랙리스트라는 존재하잖아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정국
전체에서 어쨌든 그 한 3-4명 정도가 이게 뽑혀요. 그런 사람들은 한 소에 오래 못 있어요. 너무 그 교정 기간,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이 그 사람 때문에 정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옮깁니다. 계속. 그래서 야, 너희들도 3개월 동안 고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또 3개월 고통 받고, 너희들도 3개월 고통 받고 막 그러면서 뺑뺑뺑뺑 돌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아, 맞아요. 네. 사람들이 가장 떠오르는 분들은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도관으로서 직접 본 강호순은 어떤 인간이었나요? 강호순이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젠틀하고. 요렇지만 강호순은 좀 특별한 게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가끔 면회를 와요. 아들하고 여자친구하고.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가족과의 인연은 유지하고 있구나. 유영철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도 안 오죠. 근데 강호순은 좀 이제 가족과 유대관계가 있고 젠틀하고 그렇습니다. 유영철은 어떤 존재였나요? 약간 강호순과 좀 완전히 달랐을까요? 완전 달랐죠. 그냥 젠틀하지가 않았어요. 유영철은 좀 시끄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내가 약한 동물이면 강한 동물이 오면 막 자기 깃을 막 확 키우거나 소리를 악 지르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약한 존재. 사실 제가 싸우면 유영철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왜소하나요? 아, 예, 왜소해요. 한 170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지만 목소리가 엄청 크다. 그래서 굉장히 소란 같은 걸 많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동안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유영철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선택했나요? 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죄가 다 까발려지고 나 자포자기다 하는 사람들은 더 소리 지르고 막 어떠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뒤에 또 뭔가가 있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용한 강호순이 더 섬뜩하다. 거기에 그 강호순이 13명 죽인 거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여자 죽인 사진들의 그림들을 보니까 15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추가 여죄가 더 있고 걔는 무언가 또 감춘 게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도 나와요. 그러니까 살인에 또 무기징역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쌍무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무기징역을 받고 또 무기징역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받는 거죠. 무기는 감형받으면 30년인가? 이렇게 죄가 줄고 그 다음에 가석방 기간 3분의 1이 넘으면 가석방 대상자는 돼요. 대중들의 생각처럼 교도소에서 반성이나 후회라는 것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제 생활하는 부분을 보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먹고 씻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반성이 있나요? 반성문은 매일 쓰긴 해요. 네, 반성문을 매일 써서 법원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또 1-2년 있다 또 들어오고 반성, 교화라고 하죠. 교화가 되는 사람들은 과실범 정도는 교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손을 날렸는데 누가 맞았어. 그럼 고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과실폭행이잖아요. 내가 고의를 가지고 때렸으면 그냥 폭행이고, 운전도 내가 사고를 냈으면 과실치상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내가 스스로 고의를 갖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들은 교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맘먹고 죄를 저지른 거, 그런 사람들은 무슨 반성의 기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범죄를 쌓아가기도 해요, 사실은. 아, 실제로요? 뭐 재산범은 재산범끼리 모아놓고, 폭행범들은 폭행범끼리 모아놓고, 마약은 마약끼리 모아놓는데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제주도를 또 발견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학교. 교도소 안의 범죄자들과 교도소 밖의 범죄자들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밖에 있는 범죄자들을 암수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나쁜 놈이 더 많아요. 왜냐면 보통 보면 우두머리는 다 밖에 있어요. 잔잔바리들만 다 교도소에 갇혀 있고요. 실질적인 나쁜 놈은 밖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안에 대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가 잡범이라고 하죠.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교도관 17년 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을 그만두고 나오셔서 탐정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왜 탐정이 됐냐면요. 사실은 그게 있어요.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도 있었고, PTSD. 사실은 제가 2021년 정도에 심장이 한번 정지가 됐어요. 근무 도중에. 그러고 나서 심장에다가 제세동기를 박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울증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공무상 상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한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쉬게 됐는데, 이제 교도관이라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못 하겠고, 거기에 대한 PTSD도 있고,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도관이 보통 나오면 58세, 60세 정년하면 경비
얘기하고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또 경찰 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 검사도 되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재판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판사님도 많이 알아요. 그리고 형 집행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어디서 수사가 되고 어떻게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형 집행은 어떻게 되고 얘네들이랑 나중에 또 연락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지 그 과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 프로파일러 이쪽으로 한번 쓰면 나는 이 분야를 전부 다 한 바퀴 돌아보고 다 아는데 내가 경비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지금 후회하지 않고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신정지가 됐던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신정지가 부정맥이 갑자기 세게 왔다고 하거든요. 이런 도중에 갑자기 부정맥이 한번 촥 피크로 치솟대요. 그리고 나서 심장에 있는 원래 이게 미세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게 딱 다운이 되고 가지고 저는 뭐 한 40분 정도 심장이 안 뛰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과로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때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어요.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그거 1차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그쪽이 의심이 가긴 해요, 사실은.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만나는 배신하는 배우자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들, 교도소의 살인마들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어떤 쪽이 더 최악이었을까요?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살인자들은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다 싫어하잖아요. 사기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남편이 바람 핀 게 미울까요? 저기 살인자인 유영철이 미울까요? 개인적인 거로는 남편이 더 미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당한 당사자면 그 사람이 더 믿겠죠? 17년 교도관 생활 중에서 그리고 현재 탐정에 있었던 경험으로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 무조건 걸러라, 피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가 탐정으로서 느끼는 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도관으로서 느끼는 그런 바도 있는데 대부분 걸러야 될 사람들은 자기 허세가 많은 사람,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벤츠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시계 롤렉스 차고 다니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그런 거를 막 뽐내면서 자기를 투자해라 뭐해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진짜 믿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 건물이 있는지 부동산을 봐라. 차만 보거나 그 사람 외모만 봐서 판단하면 안 돼요. 확실한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지 이런 사람을 믿어야 된다. 탐정으로 일하시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막장 사례가 하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격적인 막장 사례는 그냥 너무 많이 좀 했어요. 다른 데서도 진짜 뭐 스와핑 이런 막 관전 이런 걸 했는데 장인어른분이 이제 의뢰를 한 건데 그 법조인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인 줄 알았죠. 사실은 이 조사를 해서 그 한 명의 집까지 다 확인하고 데이트하는 걸 확인했는데 남자의 집이 그러니까 지금 여자랑 지금 별거 중이거든요. 그 와이프하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그거를 의뢰를 한 건데 그 남자 집에 다른 여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니까 얘는 첩이고 정실은 또 따로 있나? 그래서 그걸 또 조사하던 도중에 그곳에 여자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좀 잘 안 가죠. 여자 둘과 함께 살고 있고 그 다른 여자는 다른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살고 있고 부인도 따로 있고. 평생 최악의 인간들을 봐오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탐정이나 교도관이나 지금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네. 딱 한마디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탐정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도 사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최악의 인간은 10년 이상 그 배우자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나의 바람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바람은 다 너 때문이고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최악의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의 권력의 불균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팁을 알려드리면 제 홈피나 사이트 같은데 외도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라면 바람을 필 확률이 높다라는 글도 올려놨고요. 제일 확실한 건 배우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이건 100%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100%입니다. 다만 이제 블랙박스에 그 영상이 다 지워졌으니 자기가 조사하기 어렵다 싶으면 언제든지 탐정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본인의 그런 정신적으로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했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